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은행텔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2과목에 창구실무 1에서 일반 수신호에 관련된 이론 공부를 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풀 겁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금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예금의 법적 성질은 1과목에서도 배웠죠. 그래가지고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금전 소비 임치계약이다 해가지고 금전 소비 임치계약 이게 바로 딱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이 답시 되죠. 그래서 소비 대차계약도 아니고 기한부 소비 대차도 아니고 기한부 낙선계약도 아니고 채권계약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금전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가지고 예금계약은 우리 상인, 은행이라는 상인과 맺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 상사계약이고, 그리고 약관에 따라서 체결되는 계약이다 해가지고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어쨌든 1번만 답시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예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약관은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약관에 관한 건. 개별 약정을 우선 적용하여 그 다음에는 예금 상품별, 그 다음 거래 유형별, 그 다음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런 순서로 적용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래서 항상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부터, 그래서 작은 범위가 좁은 것부터 범위가 넓게 이런 순서로 약관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약관을 은행에 비치해가지고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명시 의무가 있다. 명시 의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도 맞죠. 고객이 약관을 요청할 때 복사해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명시 의무뿐만이 아니고 교부 의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약관은 명시 의무, 교부 의무, 설명 의무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죠.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명시, 교부, 설명 의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간주한다? 이거 누가 봐도 틀리죠? 네, 이거 이행하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시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금 계약을 체결한 때 은행은 당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네요. 또 약관 나왔습니다. 그럼 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약관은 은행에 반드시 비치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의무죠? 명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이 약관을 요청하면 복사해서 교부해야 된다. 이거는 명시 의무, 이거는 교부 의무. 앞에서 방금 다 배운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 설명 의무. 약관을 바꾼 때에는 이제 약관의 변경이죠. 변경 후 한 달 동안 영업점에 게시해야 된다. 자, 변경하면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죠. 근데 변경된 다음에 한 달 동안 영업점에 게시합니까? 미리 알려줘야죠, 미리.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 날이 변경 시행일이다. 변경된 약관이 시행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전에, 한 달 기간 동안. 전입니다, 전.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거래처가 불리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어쨌든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약관을 바꾼 때는 적어도 바꾼 약관, 즉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점 인하라고 제가 요 말도 중요해요. 인하가 아니고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영업점에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자, 다음 문제.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뭐 예금거래 상대방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뭐 사단도 있고 조합도 있고 많죠. 그래서 사단법인, 주식회사는 정관 등에 의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한다. 맞죠? 이건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하고요. 임의 단체 중에 납세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납세번호증상의 대표자와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노동조합 연구단체는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거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모든 예금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한다? 뭔가 이상하죠. 은행이 받을 때는 원상 회복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요 3자를 뭐라고 하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이 3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우리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네. 차이점은 피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있지만 법원에서 정한 것만큼은 반드시 단독적인 행위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한 것만큼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꼭 법정 대리인이 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은행에 받을 때는 원상회복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 예금 말고 다른 것들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법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금은 받아도 된다. 왜?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면 되니까.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은 회계 전담자로 임명된 출납공무원. 제가 항상 요거 얘기할 때는 공무원, 여기 출납 담당, 요 폐용 이거나 기관장 명의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거 맞고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대리 행위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예금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의 예금 계약 취소하면, 뭐 법정 대리인 취소했어. 그럼 원상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절차 없이 이 예금은 수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좌 예금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자, 다음 문제.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또 이제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신거래의 상대방은 여신거래에서보다 다양하다. 자, 예금 받을 때는 문제 없어요. 막 다 받아도 됩니다. 그냥 막 받아. 은행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여신은 대출이잖아요. 돈 나갈 때는 조심해야죠. 굉장히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신거래의 상대방이 여신거래보다 다양하죠.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신할 때는 제한되잖아요. 자격이. 맞고요. 미성년자의 당좌예금 거래할 때. 자, 이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필요하죠. 예금은 상관없어요. 근데 당좌예금 거래할 때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맞고요. 예금 거래의 상대방으로는 자연인, 공법인, 특수법인, 뭐 조합 등 뭐 다양한 상대방이 있죠. 맞고. 한정치산자. 지금은 한정치산자라고 안 합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피한정 후견인 또는 한정치산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거래하여야 됩니까? 아니죠. 예금 거래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사단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재단은 재산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 등기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대표자나 개인 명의로 거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5번도 맞고요. 그래서 미성년자